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7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에 무척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굿바이 이재명 북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왜 친형이죠. 이재명의 형 이재선은 죽어 가야만 했던가, 그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영하 변호사와 이재명과의 운명의 만남, 악연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장영하 변호사가 보는 그 정치가의 미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재선은 누군가,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은 누구였는가를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죽어가야만 했던가를, 그 과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와 이재명 변호사와의 운명의 악연은 1989년에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있어요. 처음 이재명을 알게 된 것은 1989년 무렵이다. 나는 당시 경기도 성남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고, 이재명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러니까 그를 알고 지낸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에게 물음표를 갖게 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끝나고 성남시장 당선이 거의 확정되던 6월 3일 새벽 6시에 조금 넘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인데, 어떤 분이 그 과정에서 당선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구둣발을, 이재명 당선자죠, 구둣발을 들어 올리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그런 일화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 보면은 이제 서로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데, 이재명 시장과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데, 42페이지 보면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실제로 나는 2014년까지 이재명을 상대로 고소 고발장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고발장을 쓴 것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였다. 그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여배우에 대한 관계, 김우선 씨 이야기죠. 여배우에 대한 관계 등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성남FC 뇌물죄 등과 관련해 고발했다. 결국 나는 그가 일으킨 숱한 문제들 중 허위사실 공표죄, 직권남용죄, 성남FC 161억 5천만원 특가법 위반죄 등을 고발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발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이재형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휘두르는 권력에 그 권력을 부여한 소시민들과 국가가 되려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의 덕목을, 장영하 변호사는 정치가의 덕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재미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보면은
이제 권력을 관리하는 덕목이죠. 우아한 냉혹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냉혹. 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정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마키아벨리스트, 즉 곤모술수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키아벨리는 정치 세계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런 기준에서 정치 세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정치 현상을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선악, 종교적인 차원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권력이 본질이다. 정치 세계는 파워, 권력이 본질이다 해서 오늘날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학 개론 시간에 나옵니다. 대학 1학년 때. 근데 여기서 우아한 냉혹이라고 했어요. 장영하 변호사는 우아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아함이 어떤 덕목이냐? 우아함이 지나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냉혹함이 쉽게 드러나서도 안 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우아한 덕목이다. 그러므로 권력이란 스스로가 도취되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우아한 냉혹함을 일깨워야 한다. 당연히 우아한 냉혹의 덕목을 갖춘 자만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 우아하기는커녕 천박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즉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은 정치가로서의 미덕, 우아한 냉혹이라는 자질을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아한 냉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썼다 하는 것이 장영하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선 씨 친형이죠. 이재명의 친형인 이재선 씨는 누군가,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이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점을 상해서 이재선 씨 1959년생입니다. 건국대학 경영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회계사를 했어요. 쭉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제 글도 올리고 하는 시민운동가입니다. 성남시 시민운동가, 시정에 관심이 많았고 부정부패라든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글을 시장 때마다 글을 많이 올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하고의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 처음에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이재선이가 이재명보다 한 4살, 5살 정도 위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을 도우면서, 이재선 씨가 이재명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자, 봅시다. 페이지 55페이지에. 이재선 회계사는 1995년 출범한 성남 시민모임에 이재명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성수 시장 재임 기간에는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성남시 재정과 예산에 대한 분석 토론을 개최하여 독선적 시정 운영을 견제 비판하면서 전문가 역량을 10분 발휘하게 됩니다. 김병량 시장이 당선된 후에는 시정 인수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전임 시장의 독선적 시정을 지적하고 합리적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언론 등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원고를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이재선 회계사에게 형님 좀 도와주시오 하고 구원의 요청을 하니까 도움을 주었고, 2010년에도 분당 영남 향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도와왔습니다. 이런 시장들에게 낯선 시정 비판을 해왔던 이재명에게 누구보다도 시정을 공정하게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바랬던 이재선 회계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남시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것이 1기 2010년이고 두 번째 재선한 것이 2014년 이렇게 되죠. 근데 이재선 형과 동생과 이재명과 사이가 틀어진 것이 언제냐 하면은 2010년 8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2010년 뭐 한 7월 초에 시장에 당선됐어요. 그러다가 당선됐는데 7월 12일 날 그 유명한 61페이지입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을 형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남시의 파산을 선고한 거죠. 근데 이재선 씨, 전문 회계사인 이재선 씨가 보니까 재정이 튼튼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하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부당하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한 달 뒤입니다. 8월 13일 성남시의 시청 홈페이지에 성남시에 바란다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49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왜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왜 성남시장이 되었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사 사무실로 여러 통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이재선 씨는 역대 시장들을 비판해 오는 것이 그의 임무고 직업윤리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한 번도 협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재명을 비판했을 때는 달아나는 겁니다. 여직원만 있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30분이나 욕설 등의 협박을 한 사람도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남시에 바란다는 글을 올렸던 글을 모두 내리고 1년 반가량 성남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지 않고 휴식 시간에 드러나게 휴전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년 반 지나가지고 2012년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에 이재선이가 직접 자기 동생이 성남시청 비서실을 방문을 했는데, 성남시청에 40여 건의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왜 답장이 없느냐 해서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이 시장에 있는 그 비서가 있는데 비서가 면담을 커트시킵니다. 거절을 했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시장이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재선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듯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형님이 내 앞길을 망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달라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선 씨가 올린 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의 글을 성남시에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재명 씨가 바른 말에 대해서, 이재명의 성격이 바른 말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자기 친형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장 선거에도 도와줬고. 근데 성남시에 올린 글의 민원의 종류가, 내용이 뭔가를 조금 살펴보면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전문성과 인사 문제, 이재명의 참모 검증, 공무원 선거 개입, 롯데백화점 분당 통로에서 불법 상회의를 방치하는 문제, 5천억 원 개발 이익 및 재정 수익 효과를 얻었다며 홍보한 근거, 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성남시 시설공단 노조간부 해고 문제, 또 백아무개 수행 비서 문제, 경기 동부 연합 문제, 여기서 벌써 거론했네요. 경기 동부 연합 문제도, 좌파 신문에 대한 광고비 지원 문제, 지원 3대 문제점, 이런 것이 여러 가지는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또 이제 이재선은 대장군 개발에 대해서 벌써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2005년과 2012년에 대장동 개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쪽으로부터 답장이 오는 것은 없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재선이 성남시에 78개의 민원 글을 올렸는데 하루아침에 싹 삭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시청 측에서 스크린 처리해버렸다는 겁니다. 글을 싹 일방적으로 뭉개버린 거죠. 일방적인 조치를 해서 민원과 시민들이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 누가 지시했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태가 점점 악화됐는데, 이제 서로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이건 몇 년이 걸린 거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재명 집안이 경북 안동 출신 아닙니까? 경북 안동.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최고의 양반들이, 효자 동네고 양반들이, 선비들이 사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충청도 예산하고 경북 안동이 선비고 연려의 고장, 연려 효자의 고향이었습니다. 충절의 고향이죠. 예산하고 그다음에 안동 유명합니다. 고종의 단발령이 내리고 갓 매지 마라 했을 때, 응? 상투 자르고 이발하라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 부모로부터 이런 받은 이런 피부에 이걸 갖다가 버릴 수는 없다 해가지고 머리 깎으라 했는데, 상투 자르라 했는데 자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안동 출신 아닙니까? 유학이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이 불교, 유학, 종교적으로는 불교, 또 유학이 깊이 뿌리 내린 것이 바로 안동인데, 바로 이 이재선, 이재명 집안이 안동 출신입니다. 이재명이 오남 2년 중에 5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때 성남시로 이사를 하고, 이 성남시가 서울시 청계천하고 철도변 판자촌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생긴 곳이죠. 굉장히 척박했지만은 또 열심히 일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이재선 박인복 부부가 결혼한 그 해인데 1989년에 성남에서 변호사를 개업을 했는데 이재명의 형수 그 박인복 씨는 이제 이재명에게 지금의 부인인 김혜경을 소개를 하고 1991년경이죠. 변호사 개업한 지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이재명에게 소개한 사람은 형수입니다. 형수. 이재선 부인인 형수인 박인복 씨가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2012년 갈등이 시작될 때까지 21년 동안에 박인복과 김혜경은 대단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자꾸 이제 성남시정에 대해서 많은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재명 동생이죠. 이재명 쪽에서 이재선을 어떻게 이재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록이 여기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재명의 측근 백종선 씨로부터 이재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 이 책의 기록이 문자도 보내고 하는 것이 이 책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음모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선과 이재명, 형과 동생의 싸움은 권력을 가진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자와 회계사,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책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이번에 김건희 씨 MBC에 보도를 할 때 의단체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MBC에 갖다 준 파일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가진 쌍욕을 했던 파일도 동시에 공개를 하라 하는 것이 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공개가 안 됐죠. MBC에서는 김건희 씨 파일만 서울의 소리 방송입니까? 그쪽하고만 주고받은 7시간짜리 편집해가지고 보냈는데, 이재명이가 형수에게 쌍욕한 그런 녹음 파일이 그러면 이재선 씨 쪽에서 녹음을 했는데, 이재명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녹화를 한 게 아니라 약자의 생존 논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123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형수 쌍욕 녹음 파일이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자, 사실 이재선 부부가 이재명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간 이재명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수집한 것은 이재선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지 않기 위한 방어 차원이었다. 이재명과의 갈등을 세상에 알린 것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 동생이 자기를 정신병원으로 쳐넣으려 하는데, 그거는 서울 성남시장에는 권력자니까 음모를 지어오는데 자기가 살라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일개 회계사와 성남시장과의 싸움이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않는가? 누가 더 센가? 당연히 시장인 이재명이다. 반면 이재선은 아무런 힘도 없고 보호막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이재명에 맞서 회계사인 이재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어밖에 없었다.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로 형 이재선이 동생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 녹음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재선에게 심심치 않게 걸핏하며 날린 문자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차마 이거를 입에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책 좀 베스트셀러 넘버 2니까 한번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서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재명이가 이재선에게 문자 메시지도 날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봅시다. 어떻게 하든 이재선을 약을 올려 흥분시켜서 욕설과 실언을 유도하고자 한 악랄함 그 자체였다. 이를 근거로 이재선이 정신병자라는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올리기 위해서 욕설과 문자 살인이죠.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날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자, 그래서 소위 2016년 9월 영화 아수라가 개봉되는데, 아수라. 이 아수라라는 것이 불교 용어로 8부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을 아수라라 그러는데, 항상, 싸우기 좋아하는 귀신으로 항상 제석청과 싸움을 벌린다. 이게 아수라입니다. 불교 용어죠. 불교의 어떤. 귀신을 아수라라. 이게 왜 주목을 받게 됐는가?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상세계 SF, 공상소설에서만 픽션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화의 아수라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현실 정치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익을 위해 몰려든 나쁜 놈들의 물고 물리는 아수라판에 누구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건을 마주하고 보니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재선 씨가 상당히 정신적인 일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가는 관계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로 고소고발로 이재선도 고소고발, 이재명도 이재선에게 고소고발하고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에게, 이재선은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좀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가족 부탁을 하려고 엄마하고 모이게 됩니다. 집안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집안에서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가족과 불편하게 됐죠. 가족들은 이재명 편을, 권력자의 편에 서게 되고, 이거 시시콜콜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우울증을 느끼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500만원 벌금을 받게 돼요. 이재명이가 완전히 고발왕이라 그러는데 이것저것 많이 고발하죠. 죄 없는 사람들. (165페이지) 보면
이재선 씨가 벌금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3년 4월 8일에 이르러 이재선은 상해 건조물 침입, 폭행, 존속 협박, 업무 방해 등 6가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받고 법원 판사는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를 만나러 가가지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진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과장을 해가지고 고의사실로 해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쪽에서 고소고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500만 원 벌금을 나오게. 뭐 엄마는 폭행 안 했는데 폭행했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협박 별로 안 했는데 협박했다는 식으로 이제 죄를 갖다 붙인 것이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되는데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가족들이 이재선 편을 들지 않고 이재명 편을 들은 겁니다. 권력자의 편을 들은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다가 2013년 3월 16일입니다. 오후 3시에 소위 깜빡 졸음운전으로 어떤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됐는데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된 겁니다. 이재선 씨의 불행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2014년 8월 16일입니다. 자기는 이제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1년 이상 또 그 병원 치료하고 이렇게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4년 8월 16일입니다. 느닷없이 동생 이재명에게서 문자가 날려왔는데 엄청나게 모욕적이고 저주를 퍼붓는 문자 폭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재욱 씨, 자기들 동생인 이재욱 씨가 내일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병문안도 동생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장례식조차 네 친동생 재욱이가 저 세상으로 갔는데도 장례식조차 안 나타나는 폐륜아들,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파해가지고 연락을 전혀 끊고 지냈는데 이런 문자 폭탄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래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고 하는 개만도 못한 놈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천벌은 곧 받게 될 거야. 저승에서 재욱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인뽕이년 둘이서 더 열심히 해봐라. 엄청나게 지금 욕지거리를 좀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좀 먹어라. 정신병은 아니라 약 먹으라 그 소리죠.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폐륜 부부에겐 관심도 아니겠지. 어머니가 집을 미리 좋지 않으면 본인 사후에 돈에 눈먼 니들 행패 부릴까봐 권리주장 못하게 미리 조치하라시더라. 그리고 약 좀 먹어라. 요새 다시 정세가 시작되더군. 가급적 인복에도 같이. 이제 정신병자로 오는 겁니다. 또 문자 메시지가 또 왔어요. 여기 재미난 게 그거 있는데 웬 국정원 이야기가 나옵니까? 보세요. 그걸 너와 국정원과 손잡은 폐륜 국정원과 새누리당에도 반드시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이 국정원은 뭐고 새누리당이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이 시신이 연기와 한 줌의 재로 변한 오늘 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발 뻗고 잘 쳐 자거라 짐승들아. 야, 이게 참. 또 2014년 8월 17일자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재선, 박인복이 두 연놈은 전화 받아라. 여동생이 죽었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개차반 인간들. 그러고도 니들이 개보다 나은 인간들이라 할 수 있느냐. 국정원 새누리당과 놀아나는 집단 사이코패스들. 아니 국정원하고 새누리당하고 이재선 씨가 그 동생인 이재욱 씨가 이재욱 씨 장례식에 가지 않은 거 하고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건 누가 사이코패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교통사고 이후에 그 전까지는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이전의 이재선과 이후의 이재선은 딴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정신이 좀 갔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길래. 네. 이재선의 아내 박인복과 그 자녀들이 이거 더 이상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방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걱정해가지고 가족들이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죠. 전문의를 찾아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진단을 받고 전문의 권유대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 40일 동안.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40여일간 입원 치료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2012년 4, 5월경부터 몇 달간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때와는 시기적으로 2년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직권을 이용해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던 것에 그 시도가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이재선에게 행했던 온갖 악행들로 이재선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몰았는데 교통사고 이후에는 어디 보면 정신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동생의 의도대로 형은 정신병적인 그런 크레이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신병자로 몰아간 겁니다. 이런 것이 아무리 권력도 좋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재선 씨가 2017년 11월 2일 폐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폐암으로 결국은 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으니까 2012년부터 해서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폐암 사기를 선고받았는데 페이지 189페이지 보세요. 권력을 가진 이재명,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1년에 한두 번 기껏해야 두세 번 만나는 형제들을 동원해 자신의 눈에 가시 같은 형 하나를 한마디 시체말로 돌게 만들었다. 돌게, 미치게 만들었다. 정신병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신병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선이가 정신병을 가지게 되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 미쳐라! 이래요. 미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 형제들이 이재선의 정신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처럼 떠들어대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형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재명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자기를 비롯해서 많은 식구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재선의 정신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처럼 떠들어졌다는 겁니다. 하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춤을 추는 추종자들도 법 무서운 줄 모르고 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끊임없이 해댔다. 그의 춤을 추는 추종자가 누구였습니까? 성남시장에서 이재명을 보필하는 비서라든가 뭐 여기에서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측근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같이 달라들었다는 겁니다. 이재선을 못 살게 구른 거죠. 법 무서운 줄 모르고 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끊임없이 해대었다. 말하자면 인격 살인을 서슴없이 해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선은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핏줄이 뭐라고 내 동생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피울음을 토해내며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어디 그런 일이 대명천지에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수라판이, 영화 본 아수라판이 현실 세계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더 기가 찬 게 엄마가 어머니 역시 힘있는 자식의 편에 섰던 것이다. 그 힘있는 자식의 편에 들면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떡고물. 정의의 편이 아니라 어머니는 어느 자식이 옳았느냐는 데 옳은 편, 바른 말 하는 편에 서야 되는 게 부모의 도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의 편, 사탄의 편, 악마의 편, 거짓말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떡고물이 뭐 생긴다고 봤겠죠. 시장이니까 떡고물. 가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형제들 또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이재명의 권력 편에 섰던 것이다. 이야,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왜 배척당했습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배척당한 겁니다.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자에 붙은 거죠. 참. 그렇게 믿었던 형제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은 이재선의 온몸을 휘감았고 육체마저 피멍들게 만들었다. 억울함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사이 질병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화병 터진 거죠. 오라병이 터진 겁니다. 밤에 잠 잘 수가 없죠. 어찌 심장할 수 있겠는가. 술과 담배도 하지 않던 이재선이 폐암 사기를 진단받게 될 줄이야.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왜 폐암이 생기냔 말이에요. 왜 폐암이? 예? 오라병이 아니고 오라병. 이재선은 약 3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다. 그 사이에 그가 병원에 있던 병원으로 강원도에 살고 있는 큰 형수와 성남의 누나가 병문안을 왔다. 그때 이재선은 누나로부터 똑똑히 증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주목해봐요. 착한 내 동생이 생으로 죽는다고 슬퍼하며 자신의 가슴을 마구 패며 하는 말을 이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내가 없이 살아서 재명이한테 뭐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 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도 밝히지 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누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붙으면 뭐 국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는 줄도 알고도 방치를 했다는 거다. 범죄를. 이재선은 누나를 용서했다. 잘못을 비는 누나의 손을 잡고 함께 하염없이 울며 세상과의 화해를 서둘렀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당연히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은 이재선과 박인복을 고소하여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기가 막힌 만행을 저질렀다. 이야, 참. 이재선은 끝내 이재명으로부터 그 흔한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아득히 먼 길, 저승길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2017년
11월 2일입니다. 네. 이재선이가 죽은 뒤에 재미난 거는, 자, 죽음 뒤에 이재명의 행보입니다. 아닙니다. 빈소를 준비를 했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이재명이가 막 무대뽀로 들이닥치는데, 그 전에 이재명의 수행비서 백종선, 이재명이 괴롭히기 전에 이재명 수행비서였던 백종선이가 엄청나게 이재선을 못 살게 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아내인 박인복이가 그의 조문을 거절을 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재명이가 이제 뻔뻔하게 당당하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박인복 씨는 다시 조문을 거절을 했는데, 쫓겨났죠.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제 나갔는데, 뭐 기자들도 이재명 따라다니는 기자들이 쫄다고 똘마니 기자들이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는데, 네이버 검색에서는 이런 기사가 떴다고 그래요. 이재명, 형 이재선과 화해하고 싶다. 바람 못 이루어. 빈소서 문전박대. 이야. 그래서 장례한 변호사의 이 책에는 이재명은 결코 용서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은 형의 죽음마저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다. 자기는 사과로 왔는데 형수가 문전박대로 차버리더라. 그래서는 되겠냐 이런 식이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조문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이재선인데, 유가족들이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지금도 치를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수 박인복 씨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 나왔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인지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방방 지금 격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머니를 협박한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는 이재선을 하루아침에 정신병자로 만드는 과정에 줄을 선 사람들, 짧은 꼬리 원숭이들과 뭐가 다른가? 그들 모두는 공범자이자 살인자이자 살인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때에 그 이재명처럼, 이재선처럼 권력을 가졌다고 모든 것을 누르고 감출 수는 없죠. 근데 권력의 줄에 무작정 줄을 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선과 같은, 무조건 권력에 맹종하고 권력을 빨아당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 이재선과 같은 그런 예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김사랑이죠. 그 뭐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미래한국의 기사를 한번 이재선 인터뷰한 거를 소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사랑 씨도 정신병을 감금해가지고 같이 살면 지금까지 지금 간신히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사랑. 이 김사랑 2016년 5월 달에 장영하 변호사가 김사랑을 알게 됐는데, 김사랑에게 소개를 했는데 300여 명이 이끄는 수정구 자영업자 밴드지기 김사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김사랑 씨가 2015년 5월 2일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 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이후에 자기를, 장영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납치 감금했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래한국신문에서 기사 나온 것이죠. 그러면 생략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게 그녀는 성남시와 이벤트 업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성남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고 했다. 그 배후에 이재명으로 지목했다.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회계가 불투명해 이재명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2017년 11월 성남시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는 겁니다. 이 경찰이 이거 뭐하는 경찰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 잡아 쳐넣는 게 경찰입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경찰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 물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은 우익인사들, 바른 말하는 우익인사들 정신병동에 가다 쳐넣을 거 아닙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대한민국이 거대한 아우슈비츠, 정신병동이 될까봐 겁이 나요. 큰일 났어요, 이 나라.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 또 있는데요. 이재명은 다른 건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지만 한결같이 유지하는 게 하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주민이나 언론은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한다는 사실이다. 이야, 무시무시하네. 변호사 출신인데 참 무시무시하네. 이거 인권 변호사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을 인권 변호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고소 대마왕이라며 자랑스럽게 의시되는 모양새다. 이재명의 김사랑에 대한 입장은 이재선 때와 똑같았다 하는 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과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끝까지 따져봐야 알 일입니다. 당장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누르고 있지만 그 권력도 뭐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죠.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 이 내용을 시시콜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참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플 뿐입니다. 오늘 굿바이 이재명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